인간의 권력은 왜 무너졌는가? 1987년 고고학자 에드와르도는 350만 년 전의 인류가 남긴 발자국 화석을 복원하기 위해서 탄자니아 북부 라이톨리로 향했다. 그는 마사이족과 친구가 되었고 야생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낮에는 오스트랄쿠스가 남긴 발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했다. 저녁에는 마사이족 친구와 함께 뜨거운 염소 심장을 나누어 먹었다. 마사이족은 수천 년 동안의 목적과 체질 생활을 해왔으며 지금도 전통 요리법을 고수하고 있다. 에드와르도는 마사이 족장이 가장 인성 깊은 사람이라고 했다. 70세가 넘은 족장은 190cm가 넘는 키에 얼굴에 주름이 하나 없었다. 부인은 여러 명이 있었고 탁월한 신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여행작가 젠 베키슨 탄자니아 마사이 마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마사이족은 크고 날씬한 골격과 인상적인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의 친절한 개방성 그리고 우아함에 매료되었다. 마사이족은 지금도 온전한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마사이족 사회는 인류 과거를 볼 수 있는 창이다. 토착 원주민들의 경험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았던 내 시절이 정말 실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목가적인 번영을 누렸다. 이 번영은 인간이 돼지, 동물, 식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은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말한다. 우리에게 음식이란 연료, 에너지, 쾌락의 원천이다. 반면에 마사이족에게는 음식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식은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영성 및 정체성의 일부이다. 마사족의 신화는 그들의 삶에서 속아갖는 중요성과 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기가 뚜렷하게 담겨 있다. 태초에 은가의 창조주는 땅 위에 존재했다. 어느 날 은가이는 땅과 하늘을 굴려다니면서 더 이상 인간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은가이는 소들을 마사이족에 의해 내려보냈다. 소들은 땅 위에 불을 자연물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은 땅을 갈지도 않았고 죽은 생명체를 땅에 묻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건 불을 자르게 하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고학자 에드와르도가 마사이족에게 음식의 칼로리와 3대 영양소에 관해서 설명했다면 어리둥절 했을 것이다. 환원주의자들은 사용하는 용어는 마사이족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환원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은 전체를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덧 우리들은 음식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개별적 영양소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음식과 요리에 담긴 뿌리 깊은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음식 문화를 표현하는 단어도 현저히 빈약해졌다. 우리는 전통 요리의 단어를 망각함과 동시에 조로운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동물의 성장 파이라는 수학 공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실제의 경우에는 가르면 X파의 비율을 이루면서 두개골이 좁아졌다. 두개골이 좁아졌다. 그로 인해서 사랑니가 머리 구조에 맞지 않아서 뽑아내야 했다. 그리고 안마 눈구멍의 균형이 맞지 않아 렌즈를 착용할 경우 시야가 흐려진다. 얼굴 중간 부분이 좁은 사람은 기도가 좁아져서 측면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좁아지는 두개골은 입천장이 축소되어서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수면무호흡증은 피로와 기억장애 그리고 만성질환을 초래한다. 파이는 달라진 영양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비율로 성장을 지속시키는 자연의 틀이다. Mode of Nature. 그러나 최근 수백 년 동안의 인류의 식단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고 우리의 성장 패턴은 자연의 틀에서 멀어지고 있다.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변화하는 과정은 바로 영양의 희생을 처리하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비유를 만들려는 파이, 자연의 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류의 두개골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시점이 바로 100년 전이라는 것이다. 인류는 100년 전부터 치아가 손상되고 두개골의 길이가 무너져 버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 수수께끼의 해답은 역사책이 아니라 100년 전에 쓰인 혈의책에서 찾을 수가 있다. 혈의책에서 가공식품과 동물 사료는 차이가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 음식을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소를 쉽게 언급하곤 한다. 음식화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담론이 시작되었을까? 바로 산업혁명 시기부터이다. 1896년 요리책에서 음식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뉜다. 유기물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기름. 새로운 음식 분석은 사람들의 음식과 요리의 영향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던 음식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로 분석되고 있다. 유기물을 화학성분의 기초에서 분석하는 것이 인도의 타지마할 건축물을 대리석에서 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음식의 거대 영양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끓이고 추출하고 정제해야 한다. 이러한 정제 과정은 음식과 세포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를 음식의 원천에서 점점 동떨어지게 만든다. 가공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생산자들이 이런 용어를 유포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감자가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항생제를 듬뿍 섭취한 양식 연어를 쇼핑카트에 한 묶음 던져넣는다. 자연성과 영양성분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공장식 축사에 갇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고 자라는 소고기도 구입한다. 마블링이 촘촘한 걸 보니 맛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념을 수입하고 습관처럼 식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심하게 말해서 우리는 좋은 포장과 마케팅에 쏟아서 사료를 먹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와 고양이 사료 봉투의 뒷면을 본 적이 있는가? 성분명에서는 빼곡하게 옥수수, 가루, 콩가루, 식물 경화유, 육분, 단백질, 합성 비타민 등의 재료가 적혀 있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가? 쇼핑카트 을 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양한 모양과 질감으로 재가공하고 설탕과 화학 조미료를 입히면 멋진 가공품이 탄생한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식품을 만들까? 알다시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어디든지 배송하기 쉽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유통기한은 보너스다. 도넛, 빵, 그리고 시리얼의 차이는 씨앗 기름과 설탕의 함량에 좌우된다. 실제 시리얼과 라면은 유사하다. 약간의 소금을 추가하면 바삭한 과자가 된다. 토마토 조각을 추가하고 단백질 분말을 뿌리면 인스턴트 파스타가 탄생한다. 여기다가 고기 부산물을 한 점 넣으면 어떤 제품이 될까? 바로 반려동물 코너에 있는 A급 동물 사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쇼핑카트에 왜 가공식품을 담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바쁜 부모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냉동 라자냐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족의 저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일회용 알루미늄 팬이 달려있어 소리도 너무 간편하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품들은 냉장고 안에서 긴 유통기한을 보장받으며 언제든지 음식으로 변신한다. 가공식품 성분 표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합성물질이 빼곡히 표기되어 있다. 그걸 들어나가는 모습이 있었구나.
인간과 자연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개별 영양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음식은 좋은 땅, 건강한 동물, 신선한 열매의 전달처로 생각했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유지해 주었다.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었을 때 어떤 기회를 처리할지 잘 알지 못한다.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의 안정적인 기후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다가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급격한 산업 성장에 따른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다. 그 출발점에 산업혁명이 있다. 산업혁명은 물질적인 편리를 제공했지만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발화점이기도 하다. 산업혁명은 건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는 섭씨 활동의 대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통 음식을 경험한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둘째로 불과 100년 만에 진짜 음식에서 가짜 음식으로 급격한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부모조차 전통 음식 문화가 사라진 환경에서 성장했을 수 있다. 셋째로 저렴하고 편리한 인쇄된 더 음식이 식탁을 빠르게 점령했다. 많이 먹고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있다. 넷째로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버티게 해주고 있다. 덕분에 건강수명은 줄었지만 기대 수명은 늘고 있다. 다섯째로 사업과 의학이 하나로 융합했다. 이는 의학이 상업적인 이윤과 타협하지 않는 냉정한 존재의 지위를 잃어버렸음을 말한다. 우리는 사람이 근시로 죽는다면 늘 나쁘게 하는 요인들을 집요하게 연구할 것이다. 충치로 사람이 죽는다면 치아를 썩게 만드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것이다. 영양학에 대해서 무관심이 당장 생명을 이어간다면 영양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문제는 영양학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한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태도로 갈 수 있다. 대부분의 토착 원주민에게 음식에 대한 지식은 부족의 비밀 문서였다. 당연히 공개하기를 꺼렸다. 음식의 비밀은 현대전에서 전술의 비밀과 다름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우리가 달에서 살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달에서 먹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길어야 할 것이다. 우주 왕복선이 1년에 몇 번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 밀가루, 단백질, 보충제, 씨앗, 기름처럼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음식과 친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씨앗 기름은 미생물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의 주 원료이다. 미생물이 잘 생기지 않는 씨앗 기름. 우주선을 통해서 과일과 채소가 공급되는 날에는 잠시 풍성한 식탁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긴 수송 기간으로 인해서 과일과 채소는 부패를 방지하는 화학물질로 도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은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 것이라 비타민 함유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달에서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가축들은 더 공작식 축소해서 기를 수밖에 없다. 가축들은 풀을 먹지 못하며 햇빛을 보지 못하며 뛰어다니지도 못한다.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인공사료를 먹으며 사육된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를 조작한 물고기가 양식장에서 고칼로리 비약 사료를 먹으며 자란다. 잠시 달 체험을 상상해 보았다. 달에서의 일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달에서의 생활과 지금 지구에서의 생활이 아주 유사하지 않은가? 마사이족은 지금도 4만 년 전 조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이 마시는 우유는 수천 년 전 북아프리카 동굴벽화 속 여인이 짜는 소적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착 원주민을 만날 필요는 없다. 잊고 있었던 전통 요리의 지혜를 따르면 된다. 우리는 조상들의 음식을 이해하던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자연의 기운이 담긴 음식은 생명을 지탱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아름다운 꽃을 누비고 다니네.